네, 다시 이어서 두 번째 고려의 무신 정권의 성립과 변천 요 부분을 봐야 되는데 일단 무신 정권이 나타나기 전에 중기를 지배했던 지배층은 바로 문벌 귀족이었죠. 그래서 문벌 귀족들이 어마어마한 이제 권력을 누리게 되면서 결국은 많은 폐단들이 나타나게 됐고 그래서 흔들리게 되는 사건들이 두 개 일어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자겸의 난이고 다음이 이제 묘청의 난으로 볼 수 있고 그걸 완전히 무너뜨리게 된 것이 바로 이제 무신정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수업 때도 얘기했는데 고려는 요 지배층의 변천을 이해하면 전체 흐름을 다 파악할 수 있다고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뭐 판서도 해줬죠. 우리 처음에 고려 초기에는 이제 호족들 연합 정권이었기 때문에 호족들이 이제 지배층을 형성하고 있었고 이런 호족들이 결국은 음, 음서라고 하는 제도 그리고 공음전 그러니까 음서는 정치적인 기반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대로 이제 문신 가문을 이어갈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경제적인 기반을 마련했던 건 바로 공음전이란 걸 통해서 이제 경제적인 기반을 계속 쌓아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문벌이라고 하는 걸 이루어갔고, 그러면서 이제 문벌 귀족 사회가 나타나는 거죠. 근데 이 문벌 귀족 사회가 음, 서로 자기들끼리 막 중첩된 결혼을 한다든지 아니면 왕실의 외척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개족보를 나타내게 되면서 막 무너지게 되고 그걸 이제 차별받던 무신들이 결국 들고 일어나면서 이제 무신정변 이어지면서 무신집권기가 나타나게 되고 그 채씨 집권기 그리고 그 뒤에 그 뒤가 아니고 처음에 이제 초기 정중부 뭐 이방 뭐 이런 사람들이 이민 이렇게 이어지는 초기 집권기 있다가 그다음에 이제 최씨가 잡게 되는 이제 최씨 집권기가 나타나게 되고 그다음 엄청난 끝판왕 이제 몽골이 원나라가 쳐들어오게 되면서 우리가 결국은 원간석기에 들어가게 되죠. 원간석기에 들어가게 되면 요때는 이제 원나라에 들러붙어 가지고 친원파들 이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 애들이 대체로 이제 건문세족으로 나타났고 이 건문세족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새롭게 막 왕권을 강화하려고 시도한 인물이 바로 공민왕이었죠. 그래서 요 고려 말 때는 이제 공민왕이 막 이런 거 견문세족을 견제하기 위해서 새롭게 받아들였던 애들이 이제 신진사대부라고 하는 애들이었고 그런 애들이 막 성장을 하는 와중에 또 한편으로는 고려 말 때는 이 홍건적이라고 하는 애들이랑 그리고 이제 남쪽으로는 왜구가 엄청나게 설치던 때였죠. 이런 애들을 어, 구한 백성들을 구해주는 엄청나게 이런 외적을 무찌르는 아주 멋진 신흥 무인 세력들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 결국 요 신진사대부랑 신흥 무인 세력이 결탁을 해서 나라를 세우게 된 것이 바로 조선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흐름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있으면 고려를 이해하는데 훨씬 쉬울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몽골 귀족 사회가 무너지게 된 중요한 배경 중에 하나, 이자겸의 난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원이 씨, 그러니까 이자겸 같은 경우는 경원이 씨인데요. 이 이자겸은 자기 아빠인 이자연부터 해서 이런 아주 귀족부를 많이 만들던 집안 중에 하나입니다. 대표적인 왕실 외척 가문이라고 보면 되고요. 어, 자, 한번 보면 자, 이자겸의 둘째 딸이 예종과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습니다. 그놈이 이제 인종이 되는데, 그러니까 어 이자겸한테는 이제 외손자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고 요 인종한테는 자신의 셋째 딸, 넷째 딸을 또 결혼을 시켜버립니다. 자, 그러면 인종 입장에서는 자신의 엄마의 자매들, 동생들하고 결혼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모들하고 결혼을 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족보가 개족보가 돼버린 건데, 그러니까 자신의 부인이자 이모이자 부인이 되는 형태고, 이자겸 입장에서는 손자이자 사위인
존재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중첩되는 형태니까 아주 미친 권력을 누리게 되는 게 바로 이자겸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이런 이자겸이 인종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웠던 것 같고, 이자겸이 아주 왕을 되게 무시한다거나 그런 마음을 좀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외할아버지이자 장인인데도 불구하고 제거를 시도를 했습니다. 그걸 미리 알고 있던 이자겸이 결국은 난을 일으키면서 이제 인종이 막 도망가고 막 그러거든요. 자, 그런 와중에 인종이 사실은 이자겸이 어마어마한 권력을 누릴 때 대표적인 소드마스터가 있었죠. 바로 척준경이라고 하는 놈이 어마어마한 이제 무력을 보유한 자라서 이제 이자겸을 함부로 할 수 없었는데, 이 인종이 이제 그 척준경을 이자겸이랑 이제 이간질 시켜가지고 자신의 편으로 만들었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척준경을 이용해서 이자겸을 제거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자겸의 난은 진압된 사건인데, 자, 그러면 이게 왜 이제 몬벌 귀족 사회가 무너지는데 역할을 했냐 이렇게 봤을 때, 몬벌 귀족들은 워낙 이제 고려 중기 이제 호족들 시기 이후로 얘들이 문벌로 형성해 가면서 너무나도 많은 패단들이 나타났고, 그들 중에서 이렇게 한 가문이 독점을 해서 정치를 막 독점하고, 그리고 어마어마한 권력을 누리게 됐을 때 왕권이 되게 무너지는 요런 과정, 나라의 질서가 완전히 무너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서 그런 거에 대한 한 가문이 독점을 하면 안 되는구나, 왕권은 좀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깨닫게 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묘청의 난이 있었는데, 요거는 어찌 보면 기존의 보수적인 개경에 있었던 보수적인 귀족들 이 한파가 있었고, 그리고 새롭게 성장했던 서경 출신의 또 서경파 애들이 존재를 하거든요. 근데 얘들은 성향이 되게 달랐어요. 그거를 제가 비교를 해놨는데, 일단 개경파 같은 경우는 이제 김부식 등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요 사람인데, 보수귀족, 보수적인 이제 옛날 원래부터 있어왔던 이런 세력들이고, 얘들의 정책은 좀 사대주의입니다. 그래서 이자겸이 정권을 잡고 있을 때 어떤 형태가 나타났냐면, 금나라가 이제 사대 요구를 하게 됐을 때 우리가 되게 무시했던 요 여진 애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가 신하국이 되어버리는. 자,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받아들였을까 생각해 보면, 이자겸은 전쟁을 통해서 자신의 정권이 무너지는 걸 바라지 않았어요. 그래서 평화를 그냥 한번 항복해서 싹 무릎 꿇고 자신의 정권을 그냥 유지하고자 하는 형태라고 해서 보면 되는데, 그거에 대한 반발로 결국은 이 서경 천도 운동이 일어났다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이 서경파의 대표적인 인물은 스님이었던 묘청과 그리고 정지상이라고 하는 신진 관료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이 사람들은 서경이 원래 이제 북진 정책을 추구하던 그런 한 중심지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세력들이 아무래도 있다 보니까 좀 북진주의를 꿈꾸는 애들이었고, 얘들의 주장은 우리가 다시 금에 이제 억눌려 있던 이 자존심, 우리 짓밟혀인 자존심을 되찾기 위해서 칭제 권원하자, 그러니까 황제를 칭하고 기원을 다시 세우자, 이런 거거든요. 연호를 사용하자. 그러니까 결국은 황제국을 우리 칭하자라는 얘기고, 자주국가 그리고 금나라 우리 완전 정벌해버려야 돼,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이 있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랬는데 그래서 실제로는 이때 왕이 좀 받아들여서 천도를 추진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요놈이 갈 때입니다. 그래서 다시 마음을 바꿔버려요. 보수적인 귀족들이 반발도 되게 심했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천도가 이제 백지화하게 되는데, 요거에 반발해서 묘청이나 이런 서경 세력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묘청의 난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김부식이 이끄는 보수적인 귀족들 이끄는 광군에 의해서 결국은 진압되면서 끝나게 된 사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요걸 같이 기억해서 봐둘 것은, 나중에 우리
뭐 일제강점기하고 막 요때 한번 볼 텐데 뭐 독립운동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역사적으로도 우리 독립운동을 한 걸 볼 수 있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신채호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 국뽕이라고 얘기하면 너무 좀 부정적인 것 같고 그래서 민족주의, 우리 민족의 되게 우수성 이런 걸 이제 알려서 이제 우리에 대한 자부심 이런 걸 좀 드러내고자 했는데 이 사람이 봤을 때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을 어떻게 평가했냐면 일천연례 제1대 사건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을 조선 역사에 있어서 1000년 동안의 역사 중에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사건이었다. 근데 실패하게 되면서 우리는 결국은 자존심도 무너지고 우리의 진취적인 성향 이런 것도 무너지고 결국은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들어서게 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요 조선사 연구초에 나온 요청의 서경천도 운동에 대한 평가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무신정변을 보면 고려는 우리 과거제 때도 볼 수 있지만 국가가 없죠. 그래서 고려도 이제 송의 문치주의를 따라서 이제 문신들을 되게 우대하는 형태가 나타났고 문신들이 거의 정치를 독점하는 형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되게 기분이 나쁜 게 승진에도 제한이 좀 걸려 있습니다. 무신 같은 경우는 더 높이 올라갈 수 없는 딱 한계점이 있고 그리고 전쟁 나고 했을 때 갑자기 최고 지휘관으로 등장한 건 바로 문신 관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강감찬이라든지 뭐 윤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다 원래는 문신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그런 이제 차별, 그러니까 뭐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직접적으로 이제 계기가 됐던 건 이제 보현원 사건이라고 해서 뭐 오병수 바퀴 막 시키고 막 하는데 이제 70대 노인이었던 상장군이었던 이송이 뭐 20대한테 지고 하니까 문신의 하급 관리였던 할례라는 놈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이성이 뺨을 후려갈기고 네, 문신들이 이걸 보고 막 좋다고 막 쳐웃고 이제 이런 상황 때문에 빡쳐있던 이제 서름이 폭발해서 이제 보현원에서 난을 일으키게 된 거라고도 볼 수 있는데 자 그런 걸 통해서 어쨌든 무신들이 정변을 일으켜서 당시 왕이었던 의종을 폐위시키고 정권을 장악한 사건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초기에 요 집권자들은 이 집권하는 기간이 되게 짧아요. 예, 그 얘기는 서로 죽이고 했는데 그러니까 뭔가 독점적으로 누가 하나 잡지 못하고 좀 되게 혼란기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걸 이제 잘 보여주는 모습이 뭐냐면 초기 이제 정권들 같은 경우는 무신 회의기구인 중방을 통해서 나름대로 자기들이 국가 중대사를 처리하고자 회의기구를 통해서 중대사를 처리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무신 정권에 대한 반발로 각지에서 막 반란이 일어나기도 했고 그리고 무신들 사이에서 서로 이제 세력 싸움하고 막 하면서 되게 짧아요. 집권하는 기간이 되게 짧았다. 그 얘기는 서로 빨리 서로 죽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을 좀 봐두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초기 이방부터 정중부 경대승 이민 요까지 이민은 조금 길긴 하지만 이민은 우리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굉장히 특이한 인물이죠. 되게 입지전적인 인물이고 어쨌든 요 시기 초기 집권기라고 하는 요 시기는 중방이라고 하는 무신들의 회의 기구를 통해서 누구 하나 독점하지 않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최충원이 들어서고 나면서부터는 최충원, 최우, 최항, 최이 이렇게 4대까지 이어지는 요 시기를 이제 최씨 집권기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근데 요거는 조금 성격이 다르죠. 그래서 한번 보면 자, 최씨 무신 정권 같은 경우는 최충원이 집권하게 되면서 앞서 이제 봐왔던 것들 있잖아요. 서로 막 죽이고 이런 것들. 뭔가 이제 중방으로 해서 권력을 나누면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독점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교정도감이라고 하는 걸 설치를 하고 자신이 스스로 교정별감이란 걸 관직을 만들어서 완전히 정권을 독점하는 형태였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경대승 때 도방이라고 하는 자신의 이제 친위 부대를 만들었거든요. 그게 한 100명 정도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대승이 결국 살해를 당하거든요.
이민에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도방을 더 확대합니다. 그래서 1000명 가까이 10배로 늘려서 이제 사병 집단을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최우, 최충원의 아들인데요. 요 놈은 완전히 미쳤어요. 자기 집에다가 정방이란 걸 설치합니다. 그래서 관리를 임용을 하고 이제 등용을 하고 하는데 자기 집에서 처리를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미친 짓이냐면 고려든 뭐 조선이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왕국이나 이런 황제가 다스리는 이런 나라에서 인사권을 담당하는 건 결국 황제나 뭐 왕이나 자기 자신이거든요. 근데 그걸 초월해서 우리 집에 그것도 자기 집에다가 관리 인사를 등용하는 이런 이제 기구를 뒀다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또한 삼별초라고 하는 걸 조직을 하게 됐는데 이 삼별초는 뭐 국가에서 만든 군대예요. 하지만 실제로는 최씨 무신 정권의 사병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자, 무신 집권기에 특히나 이제 하층민들의 반란, 농민과 천민의 봉기가 엄청나게 많았는데 그 중에서 일단 좀 배경을 보면 무신 집권기에 자기들끼리 왕이는 아니지만 이제 지배자 최고 지배자가 되려고 막 서로 죽이고 막 싸우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지방에 대한 통제력을 많이 잃게 됐고 그런 와중에 이제 세금은 더 많이 뜯어가고 그리고 이 무신 집권기에 예전에 문신 관료들 때보다 훨씬 더 스타일이 심해지게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농민 천민들이 더 이상 못 살겠다라고 들고 일어나는 배경도 있었고 또 하나 좀 요 당시에 특이했던 부분은 천민 출신의 집권자가 등장을 해요. 바로 이민이라고 하는 존재죠. 그래서 원래 엄청난 이제 쌍천민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놈이 이제 최고 지배자까지 오르다 보니까 다른 천민들도 나도 좀 해볼 수 있겠는데 그런 거에 대한 신분 상승에 대한 욕구가 많이 생겨났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농민 봉기를 하나 보자면 망이망소이의 난이라고 해서 이제 공주 명학소에서 일어났어요. 우리 특수행정구역 중에 향소 부곡이 있었죠. 그 중에 소에 해당하는 향부곡소가 있었죠. 그 중에 이제 소에 해당하는 게 요 공주 명학소입니다. 그 다음에 경상도 일대에서는 이제 김삼이와 효심이라고 하는데 얘들이 이제 각각 서로 몰라요. 원래 일으켰다가 알려지게 되면서 서로 연합을 하죠. 그래서 경상도 일대까지 어마어마하게 넓혔던 게 이제 김삼이 효심의 봉기. 김삼이는 이제 운문, 그러니까 지금의 청도, 효심은 초점, 지금의 이제 언양 이런 데서 이제 활약을 했다. 그다음 특이한 이제 천민들의 봉기 중에 하나가 이제 만적의 봉기인데 칠시 정권의 뭐 사병은 아니고 산호비라고 볼 수 있어요. 만적이라는 사람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명확하진 않아요. 어쨌든 요 놈이 굉장히 독특했던 게 단순하게 그냥 못 살겠다 막 세금 때문에 막 죽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천민은 세금 안 내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그런 세금 문제가 아니라 자신들의 권리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분해방을 주장했던 게 요 만적의 봉기의 아주 특이한 점이에요. 자, 그거의 롤 모델로 삼았던 인물이 바로 이민이란 존재다라는 걸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요까지만 할게요.